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 한국학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영미라고 합니다. 한국 근대사 전공이고 서구 한국학, 서구인들의 한국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학술회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상현 선생님의 글을 읽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해온 토론문이 있으니까 요 토론문을 읽는 방식으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현 선생님의 논문은 20세기 초 한국의 문화유산을 발견 또는 재발견하고 그것의 기원과 원형을 탐색한 개신교 선교사들에 관한 글입니다. 또 오늘 막상 발표를 들으면서 보니까 개신교 선교사들도 있지만 또 거기에 그 일본인 그리고 또 어, 자국학으로서의 한국학을 공부한 한국인들까지 포함되어서 또 많은 그 층위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전공인 만큼 서양인들의 초점을 두고 또 오늘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는 서양인들의 한국학 관련 논저에 그 많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뭐 연구를 하긴 했는데요. 그 한국의 문화유산에 관한 서양인들의 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글들을 보기는 했어도 뭐 전문적으로 검토하거나 분석해 본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글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방법론을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상현 선생님 논문을 읽으면서 발표 들으면서 서양인 논절을 연구하는 또 하나의 관점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현 선생님이 논문 앞머리에서 문화재와 문화유산 이 두 가지 용어 말씀하시면서 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였는가 하셨는데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서양인들이 한국의 그 유물 및 유적을 주제로 쓴 글을 이렇게 통칭할 때 문화재 관련 논저라고 통칭하는 게 되게 어색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그때 문화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때 서양인들이 선택했던 단어처럼 이제 유적이라던가 뭐 잔해 뭐 이런 단어를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당시 한국에서 본 성덕대왕 신종, 뭐 분황사지 석탑, 원각사지 석탑 등은 그 문화재의 그 재물, 재산이라는 뜻보다는 남아있는 것, 방치된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현 선생님은 여러 개신교 선교사들 중에서 헐버트와 게이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여기저기에서 워낙 빈번하게 언급되므로 솔직히 신선한 느낌은 좀 없습니다만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에 정말 비상한 관심을 가졌고 글도 많이 남겼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헐버트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한국의 문화유산에 그 빛을 비추고 또 한국이 얼마나 뛰어난 고대 문명을 간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게일은 일본인 학자의 오류를 수정하고 또 한국 지식인들의 검증을 받으면서 원각사지 석탑의 역사적 연원을 구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감각, 논조, 태도가 꽤 달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하였는지 궁금한 것이죠. 특히 저는 이제 게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상현 선생님만큼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현 선생님 전문가시니까 게일이라는 인물에 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시간차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이제 헐버트와 게일이 둘 다 같은 해에 태어났고 내한 연도도 비슷한 정말 국내에서도 동시대인 국외에서도 동시대인인데 그러나 헐버트가 한국의 문화유산을 조명한 시기는 한국이 점점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던 때 말 그대로 뭐 대한제국이 막 패망하려고 하는 그때이고 또 게일이 한국의 문화유산을 학문적으로 탐구한 시기는 한국이 이제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자가 엄연히 다른 환경에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고려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헐버트와 게일보다 덜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같은 계열의 인물로 국감리교 선교사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인천 인하대에 있는데 존스는 인천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이고 인천의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를 이끈 인물이어서 인천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존스라는 사람이 헐버트와 게일과 함께 초기 아주 그 초보적인 한국학 연구를 이끌었던 그 대표 주자입니다. 존스가 왕립 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학술지 창간호에 게재한 한국의 거대 불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을 이제 가리켜서 이렇게 논문을 쓴 건데요. 이런 글이 같이 분석되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다른 궁금한 점들도 있지만 청중들도 또 질문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어서 우리 대표자 선생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지금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네, 지금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영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워낙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선생님 논문 보면서 좀 많이 배우고 이렇게 됐는데, 가장 큰 거는 어쨌든 세대별 이렇게 구분에 대해서 선생님 좀 워낙 좋은 글을 잘 써주셔서, 오늘 좀 제시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선교사 1세대랑 사실은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근본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선생님 논문 보면은 정말 제대로 한국학을 박사를 받고 들어온 원한경 선교사가 약간 이런 목록을 남겨놨었죠. 거기서 이런 문화재 관련해서 했는데, 역시 근데 보니까 역시 선생님 이렇게 또 새로 지적한 논문을 보니까 사실 이거는 좀 저인망으로 탐구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어떤 좋은 얘기들을 놓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워낙 과거에 이제 서구인들의 어떤 집대성한 저술이었던 그린피스 저술을 또 다루셨다 보니까 또 이런 어떤 차별점을 저는 좀 드러내보려고 했었는데, 예, 오늘 좀 지적해 주신 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존스를 동원하고 그런 좀 문화재를 좀 보완해야 되는 건 당연히 예, 좀 부끄럽습니다. 좀 이거를 좀 사실은 해왔고 이런 얘기로 이렇게 좀 다듬었어야지 좀 더 좋은 일이 됐을 겁니다. 특히 게이를 더 부각시켰다면은 1910년대 이제 조선의 이런 고족도보를 보고 번역하면서 조선의 이 유물들을 어떤 연재물처럼 잡지에 연재하는 기사가 있거든요. 적어도 그런 얘기까지는 좀 제가 다루었으면은 훨씬 더 좀 선생님 이런 얘기 없는 좀 더 새롭고 더 재밌는 글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선생님 질문해 주신 내용 어떻게 보면 마지막 두 번째 단락에 좀 다 요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겔과 헐버트의 좀 차이점인데요. 근데 선생님, 너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역사적 관념이 변모되는 지점을 좀 이렇게 제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겔과 헐버트는 분명한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핵심은 역시 헐버트의 저술은 20세기 초에 나왔다라는 거고, 게일의 저술은 1910년대 후반, 중후반, 이런, 이런 역사적 시기에 나왔다라는 거. 뭐, 요런 게 사실은,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차이를 가르는 더 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것은 20세기 초에는 게일과 헐버트를 나란히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비교점이 분명히 있는데, 1910년대 후반에는 알다시피 이제 헐버트는 한국에 없다 보니까 게일 혼자 이렇게 나란히 있어서 사실은 이 차이는 겔과 헐버트의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역사적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 발견되는 사실은 당시 뭐 우리 이영민 선생님 더 주전공인 더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은 역사가 더 중요했지 문화재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 이 문화재가 하나의 새로운 샘플로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시점을 좀 그리고 싶었고, 근데 사실은 그 시점은 세키로 타다시라는 이 인물이 실제로 한국을 돌면서 조사하는 타이밍이 1904년 오면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 그때 한 챕터로 나오게 됐을까? 사실은 이것은 되게 긴밀히 연결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1910년대 이후에 이 게일이 마치 게일 때 비로소 이렇게 완전히 서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엮였다 하지만 사실 그 이전도 이런 통국가적인 정도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 말씀대로
1910년대 이전에는 어떤 발견되고 초창기 단계였다면 인제 이제 10년대 후반 가면 조속 보적도 뭐도 나오고 이러면서 좀 더 보편화되고 이것을 번역하고 이렇게 되는 좀 더 그 문화유산을 그리고 1910년 그 20 세기 초는 어떤 관람하기는 참 어렵지만 인제 뭐 이제 10 년대 20 년대에 가면은 정말 수학 여행을 갈 수 있는 좀 그런 단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좀 제가 충분히 못 그려 드렸습니다. 다만 어 게일과 헐버트는 분명히 좀 어떤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전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헐버트 선교사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후민정음 기원 논쟁을 하는 걸 보면서도 참 놀라웠습니다. 왜냐면 한국인보다 더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한국인들은 그런 관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더 가치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런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한글이 물론 산스크리트어에서 왔다 이렇게 이런 관점을 보였지만 문자는 것이 점점 진화를 하면서 단순화될수록 최고다. 이런 관점을 하면서 오히려 헐버트 선교사는 한국어가 한글이 제일 단순하니까 최강의 문자다. 이런 식으로 좀 오히려 이거는 어떤 그 정말 요즘 학생들 말하면 나쁜 말로 국뽕 선교사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좀 되게 약간 미쪽 문화유산의 가치를 만드는 데 아주 탁월합니다. 오히려 그때 토론했던 어떤 한국인은 아니 이런 오히려 민족주의가 오히려 더 없습니다. 아니 이 거룩한 한글이라는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를 왜 불교도가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방식인데 오히려 선교사 헐버트는 이 유래는 좀 기분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는 유래는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이 훨씬 더 민족문화의 유산을 만듭니다. 근데 게일 선교사는 요거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20 세기 초에는 적어도 게일 선교사는 이 헐버트 선교사가 보여준 이런 민족 문화에서 만들거나 정말 그 모든 한국학의 가치를 이렇게 근대적으로 의미를 만들고 좀 유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식의 모습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면 오히려 기분 나쁠 정도로 한국이 좀 사대주의적이고 중국주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근데 이게 20 세기 초만 봐도 예 오늘은 좀 그 부분을 대목을 뺐습니다만 오늘날 늘 저희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한문학과 인제 한국 근대의 관계를 라틴 고전 라틴과 한국의 관계로 말하는데 사실 헐버트 선교사는 이미 20 세기 초에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아마 한국이 그 중국학을 하고 한문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 어떤 서양과 마찬가지로 고대의 그런 유적에 대한 이런 재해석이다 하는데 이게 게일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근대적인 어떤 이런 관점들이나 이것이 왜냐면 20 세기 초만 봐도 한국 역사 안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만 이렇게 죽어라 보는데 이게 무슨 서양하고 똑같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제 말씀은 뭐냐면 헐버트 선교사는 자신의 서구어로서 최대한 외국인이 봤을 때 이 한국 문화유산과 한국의 가치를 극강을 올려 줍니다. 근데 게일 선교사는 사실은 한국인의 말과 언어, 그러니까 한국인의 관념을 전 좀 더 우선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 년대 이전에 이런 최남선이나 주시경 같은 이런 지식인이 출연하기 전에는 결코 한국의 문화에서는 이런 가치 있게 대등하게 서술하는 부분이 좀 잘 안 보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어떻게 봤을 때는 좀 그렇지만 사실은 그 20 세기 초에 그 게일 선교사가 말했던 그런 그 사람이 교류했던 과거를 준비했던 한학적 지식인들의 대화를 봤을 때 과연 한국의 무연한 유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물론 동국 여지승단 보면 유적 이런 게 쫙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민족 문화의 유산이라는 이런 국민 국가의 단위로 했을까? 했을 때 20 세기 초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10 년대에 이렇게 글을 남길 때 요때는 좀 어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이 20 세기 초랑 20 년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점은 오히려 육당 최남선, 김교원 이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좀 근대적인 서구인들을 일본인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이 학술적으로 논할 수 있는 이런 한국의 지식인들, 주시경 이런 사람들이 출연하는 요런 모습들이 좀 이게 변별점이 아닐까 이렇게 사실은 이게 제 관점인데 이것도 좀 사실은 좀 자신이 없는 게 어디서 좀 자신 없게 되냐면요. 어 제 프로시딩이 아니라 제 발표 보면은 그 하나 공유하면서 그만 좀 잠시 좀 공유하면서 말씀 하나만 드리고 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공유한 좀 공유를 잠깐 한 번만 더 하고 좀 명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자신이 없어졌냐면 사실은 이렇게 좀 뭔가 공유하고 되게 이 10 년대 현상 같은데 이 서울한 잡지를 딱 펼쳐 보면요. 이 서울하는 잡지를 이렇게 딱 펼쳐 보면 이
여기를 읽어보면, 아, 예. 진짜 이 남궁철 이분의 기록뿐만 아니라 일본인, 그리고 외국인, 이런 모든 기록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아, 참, 이미 이 시기도 이미 20세기 초반쯤 돼도 사실 이런 관념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은 과거에 제가 말했던 이런 시나리오랑은 좀 어긋나는 좀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요 지점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제가 좀 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 좀 이렇게 좀 부족하게나마 그 좀 답변을 좀 한번 드려봅니다.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이영민 선생님 더 포괄적으로 역사랑도 관련하실 수 있고 좀 이래서 사실은 또 그 이전 세대 정말 이 한국학의 네트워크가 적어도 한국인의 이런 개입이라는 것이 없었고 오히려 서구인들의 자료만 집성을 하면서 만드는 좀 요런 식으로 또 경험했으니까 아마 나중에 혹시 더 좋은 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좀 조언해 주시면 영민 선생님 감사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영민 선생님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이상현 선생님께서 이제 그 원래 갖고 계신 아이디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서구인들이 자기들끼리 공부하면서 그 학문을 발전시켜가는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제 자국학으로서의 한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또 일본인들의 학문과 교류하면서 이렇게 학문이 커가는 과정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딱 보여주셔서 저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은 공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를 들으면서도 이제 근대라고 하는 이 시기가 아시아 각 나라의 그 정전화 과정, 또 그 이전의 문학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게 되는 원인이 됐을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오늘 그 이상현 선생님의 발표는 문학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조금 더 그 메타적으로 더 크게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고 거기에 외국인들의 관점까지 덧붙여 주시니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거리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조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앞에 나오셔서 이제 아니요, 여기가 지금 꽂혀 있어가지고 예, 아, 예, 나오셔서 여기 질문하시고 옆에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문화유산, 문화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2017년도인가 오키나와의 그 수리성이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 그것을 이제 복원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들 그 오키나와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치로 생각했을 때는 1980년대에 태평양 전쟁 때 다 불에 타서 재건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유산으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새롭게 얘기가 되면서, 근데 그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물 짓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문화유산의 가치와 사람들의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 좀 괴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원의 만복사를 갔을 때 사실 가보면은 이렇게 들판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불상 몇 개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항상 찾아가는 것은 뭐 남원팔경의 하나로 이렇게 해가 질 때 탁발승들이 줄지어서 만복사로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길었다라든가 뭐 이런 기억들이랑, 그다음에 사람들의 연구 그리고 관심,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동문선을 통해서 보완되는 그런 기록들이라든가,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의 남아있는 전설이랄까, 제가 설화를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문학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이 폐허에서 원형을 상상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문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